1018년 12월 흥화진, 그때 고려는 사실상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거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국가였습니다. 특히 거란 기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쏘아냈고 그 화살은 멀리서도 갑옷을 꿰뚫었습니다. 고려군은 가까이 다가가 보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거란과 정면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런 거란군 10만이 지금 삼교천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물은 겨우 발목 높이였습니다. 병사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걸어서 건너겠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강 상류에는 아무도 모르게 막아둔 둑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가죽과 밧줄로 단단히 묶어 만든 둑. 그 뒤에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 10만이 강 한가운데 들어선 바로 그 순간 둑이 터졌습니다. 강물이 통째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과 병사들이 뒤엉켜 휩쓸렸고 도망칠 곳도 진영을 갖출 틈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양쪽에 숨어있던 고려 기병 1만 2천이 일제히 돌격해 내려왔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한 사람,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감찬은 원래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칼보다 붓을 더 가까이 했던 문관이었습니다. 984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무려 26년 동안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당대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강감찬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만 대군과 맞서 싸운다 생각하시면 1번, 나라면 피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려를 구해낸 한문관의 놀라운 전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48년 고려 정종 3년. 지금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길을 걷던 한 사신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별 하나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니 어느 집 지붕 위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사신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아기가 강감찬이었습니다. 훗날 그 집터는 낙성대, 별이 떨어진 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도 서울 관악구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가 아닙니다. 무한집,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 승남에 모두 기록된 공식 문헌 설화입니다. 심지어 훗날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강감찬을 만나보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문곡성이 인간으로 내려온 것이다. 문곡성은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입니다. 문과 지혜를 관장하는 별. 사람들은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처음부터 그런 눈으로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강감찬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감찬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감찬의 아버지 강궁진은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일조한 사만벽 상공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강궁진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태어난 아이가 강감찬이라는 겁니다. 물론 설화입니다. 하지만 이 설화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인간 어머니가 되듯 한국의 탄생 설화에서 비범한 인물의 어머니는 늘 범상치 않습니다. 강감찬의 탄생 설화도 같은 구조입니다.
민간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고 전파한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다. 훗날 강감찬이 전쟁터에서 물로 10만 군대를 쓸어버리는 기상천외한 전술을 쓸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예사 사람이 아니더라니. 그런데 실제 강감찬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기록들을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고 볼품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역사인물의 외형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개소문을 그릴 때는 생김새가 호걸스러운 연개소문을 그려야 한다. 강감찬을 그릴 때는 몸집이 초라한 강감찬을 그려야 한다. 키가 작고 얼굴은 곰보였다는 이야기가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보 자국에도 야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강감찬은 원래 얼굴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면 큰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강감찬이 마마신천 연두의 신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내 얼굴을 최대한 추하게 만들어달라고. 마마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고 그날부터 강감찬의 얼굴에 곰보 자국이 가득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1952년 런던에서 출판된 영문학자 정인섭의 한국의 설화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을 만큼 오래되고 넓게 퍼진 야사입니다. 자기 얼굴을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이야기. 황당하게 들리지만 이 설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꽤 날카롭습니다. 잘생긴 외모, 좋은 집안, 빛나는 스펙. 그런 것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강감찬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민간이 이런 방식으로 기억했다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강감찬 나이 36세. 그가 문과에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에서 장원은 단 한 명. 수백, 수천 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1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6세는 당시 기준으로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보통은 20대에 과거를 치릅니다. 강감찬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려사 열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 공부를 좋아했고 머리가 비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36세까지 과거를 안 봤는지 그 26년의 공백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장원급제 이후 강감찬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한림학사, 국자죄주 등을 역임하며 교육과 문서, 외교를 담당하는 문관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983년 장원급제 이후 1009년 예부시랑이 될 때까지 무려 26년 동안 고려사에 강감찬의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사라집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 2번씩이나 그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는 건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강감찬이 붓을 들고 과거를 준비하던 그 시절 고려의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만주와 몽골 지역, 거란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907년 야유라보기가 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세운 이후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나라입니다.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송나라를 압박했으며 동쪽으로는 고려를 노렸습니다. 당시 거란의 군사력은 동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특히 기병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죽는 민족. 그들이 고려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993년 거란 성종이 소손령을 앞세워 80만 대군을 몰고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8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고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이미 항복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영토를 떼어주고 전쟁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거란 진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손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단판이었습니다. 소손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인데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그런데 왜 고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서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다. 오히려 거란이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못하는 건 그 사이에 여진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준다면 거란의 사신을 보내겠다. 소손령이 수긍했습니다. 80만 대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그 협상의 결과로 압록강 동쪽 땅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영토를 넓힌 겁니다. 서희의 단판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손꼽히는 외교의 승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거란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1010년 2차 침입에 왕이 도망치고 수도가 불탔다. 2차 침입은 명분부터 달랐습니다. 1009년 고려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무신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강조의 정변이라고 합니다. 거란 성종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적이 임금을 죽였으니 그 죄를 묻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1010년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서희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려군 총사령관 강조가 통주에서 맞섰지만 참패했습니다. 강조는 사로잡혀 거란 성종 앞에 끌려갔습니다. 성종이 항복하고 귀순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조가 거절했습니다. 처형됐습니다. 거란군이 남아있습니다. 곽주, 안주, 서경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됐습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한반도 남쪽 끝까지 도망친 겁니다. 개경은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려, 건국 이래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란군이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게 이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개경까지 함락했으면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거란은 철수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 각지의 성들이 끝까지 함락되지 않고 버텼고 양규 같은 장수가 후방을 교란하며 거란군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란이 원했던 것은 고려의 멸망이 아니라 고려의 굴복이었습니다. 현종이 직접 거란에 와서 절을 올리는 것, 즉 친조를 약속받으면 됐습니다. 현종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거란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2차 침입이 끝난 뒤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줄타기였습니다. 거란은 계속 요구했습니다. 현종이 직접 와서 황제에게 절을 올려라. 고려는 계속 미뤘습니다. 병이 났다. 나라 사정이 어렵다. 여진이 길을 막는다.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왕이 직접 외국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고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거란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1018년 거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겠다. 고려를 완전히 무릎 꿇리겠다. 총사령관은 소배합이었습니다. 이 사람 평범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와 단판을 지었던 소손령의 형이었습니다. 거란 성종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 직접 개경까지 진군했던 경험이 있는 실전형 장수였습니다. 고려, 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병력은 10만 정예 기병이었습니다. 1018년 12월 소배합의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거란은 1차 침입 때 80만을 끌고 왔습니다. 2차 침입 때는 거란 황제가 직접 40만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3차 침입은 10만입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1차, 2차 때는 어떤 결과였습니까? 1차 때는 협상으로 끝났고 2차 때는 수도까지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 이번 3차 침입은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병력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신감으로 들어온 10만 정예 기병. 그들 앞에 고려가 세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간입니다. 2차 침입이 벌어지던 1010년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거란 40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개경에 퍼졌을 때 고려 조정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항복파와 항전파였습니다. 항복파의 논리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협상으로 최선의 조건을 얻어내는 게 낫다. 반면 항전파는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란 40만 앞에서 항전을 외치는 건 무모해 보였습니다. 조정 분위기는 항복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감찬이 나섰습니다. 그는 항복도 항전도 아닌 제3의 길을 주장했습니다. 몽진, 즉 왕이 피난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항복하면 고려는 거란의 속국이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왕이 살아있는 한 고려는 살아있는 겁니다. 피난을 가서 시간을 벌고 거란군이 과도하게 뻗어나오면 그때 반격하면 됩니다. 조정에서 강감찬의 이 주장은 처음에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고 개경은 불탔지만 거란은 끝내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었으니까요. 강감찬의 판단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겁니다. 주전론을 외치다가 현종과 함께 피난을 떠난 신하들은 나중에 처벌을 받았는데 강감찬만은 처벌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현종이 그를 보호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현종의 신임이 깊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강감찬과 현종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2차 침입이 끝난 뒤 강감찬의 관직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11년 국자죄주 한림학사 승지 좌산기상시 1012년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파견돼 여진의 침입을 대비했습니다. 1014년 중추사 1016년 이부상서 그리고 1018년 5월 결정적인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준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종이 직접 손으로 교서를 써줬습니다. 현종이 강감찬을 관중에 비유한 겁니다.
현종은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둘째, 전쟁은 칼만 잘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전장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록강 북쪽 소배압이 말 위에 앉아 강 건너 고려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10만이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으로 땅이 울렸습니다. 거란 최정의 기병, 초원에서 나고 자란 기마민족의 정수. 이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 군대를 정면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배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2차 침입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개경까지 진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지형을, 고려군의 전력을, 고려 조정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눈으로 봤습니다. 고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나주까지 도망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손영의 형이었습니다. 1차 침입 때 서희와 단판을 지어 고려로부터 신리를 뽑아낸 그 소손영. 소배압은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거란 황제 성종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거란에서 가장 신뢰받는 장수가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병력 구성은 10만 정예 기병. 보병이 아닙니다. 기병입니다. 말을 탄 군사가 10만이라는 건 기동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전선을 빠르게 뚫고 적이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내는 전형적인 거란식 전쟁이었습니다. 소배압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개경, 그리고 현종. 왕을 직접 붙잡거나 항복을 받아내는 것. 그것으로 이 전쟁은 끝이었습니다. 소배압이 택한 침입 경로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 통주, 곽주를 거쳐 서경으로 내려온 뒤 개경으로 직진하는 길. 거란이 고려를 침입할 때마다 써온 길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직선에 가까운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흥화진이었습니다. 흥화진은 압록강 바로 남쪽,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부근에 있던 요새였습니다. 거란의 1, 2차 침입 때도 함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면으로 공격했다가는 시간도 병력도 소모됩니다. 소배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흥화진은 치지 않는다. 우회한다. 거란군이 우회로를 택하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흥화진 동쪽 삼교천이었습니다. 소배합은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건넜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12월이니 수위도 낮을 터였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거란의 침입 소식이 개경에 닿았을 때 고려 조정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병력을 줬습니다. 20만 8,300명. 숫자만 보면 거란의 10만보다 2배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란군은 10만 전원이 기병이었습니다. 말을 탄 정예 병사. 반면 고려의 20만은 기병과 보병이 섞여 있었고 실전 경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비교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따지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면 대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강감찬은 어떻게 소배합이 삼교천으로 올 것을 알았을까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은 소배합이 흥화진을 우회할 것이고 그 우회로 위에 삼교천이 있고 거란 기병 10만이 반드시 그 강을 건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없었다면 소가죽으로 둑을 맞고 기병 1만 2천을 산속에 숨기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거란의 자신감에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고려를 2번이나 쳐들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길을 썼습니다. 흥화진을 우회하고 삼교천을 건넜습니다. 세 번째라고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번이나 성공한 길이니 더 자신있게 같은 길을 올 터였습니다. 강감찬은 거란의 익숙함을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맹점입니다. 강감찬이 선택한 무기는 칼도 화살도 투석기도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삼교천 상류. 강감찬은 이곳을 먼저 살폈습니다.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사이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이 지점에 둑을 막으면 물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하류에서 강을 건너는 순간 둑을 터뜨리면 됐습니다. 재료는 소가죽이었습니다. 소가죽을 여러 장 엮어 질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소가죽을 여러 장 엮어 질긴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수압에도 버틸 수 있게. 그 소가죽 둑 뒤로 물을 막았습니다.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둑 뒤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감찬이 한 가지를 신경 썼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게 했습니다. 완전히 막으면 하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거란군이 강에 도착했을 때 물이 너무 얕으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새게 함으로써 하류의 물이 발목 정도 높이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거란 병사들이 강에 발을 담갔을 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널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그 안도감이 함정이었습니다. 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거란군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쳐야 했습니다. 강감찬은 삼교천 양쪽 산속에 기병 1만 2천을 숨겼습니다. 산골짜기 깊숙이. 거란군이 강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1만 2천 명이 숨어서 기다립니다. 말도 있습니다. 말이 울면 들킵니다. 병사가 기침이라도 하면 들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거란 10만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강감찬이 설계한 함정의 전모였습니다. 첫 번째 장치 소가죽둑. 물을 가두고 터뜨린다. 두 번째 장치 기병 12,000. 혼란 속으로 뛰어든다. 그런데 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둑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거란군이 강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터뜨리면 거란군의 선두가 이미 강을 다 건넜습니다. 함정은 절반만 작동합니다. 거란군이 강 한가운데 가장 많은 병사가 물속에 있는 그 순간, 딱 그때 터뜨려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붓을 들었던 손이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소배합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10만 대군이 이동하면 먼지가 일고 소리가 납니다. 거란군도 바보가 아닙니다. 선발대를 보내 길을 정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감찬의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조금씩 새게 했다고. 하류의 수위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찰대가 강을 확인했어도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상류 깊숙이 들어가 소가죽 둑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리고 12,000 기병은 산속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란의 정찰대가 산속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는 한 발각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그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평생 붓으로 문서를 다뤘던 사람. 어쩌면 그래서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경험해본 장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강감찬에게는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습니다. 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력이 많아야 한다는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쟁터는 또 하나의 문제였고 물은 그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소배합의 10만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흥화진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강감찬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삼교천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고려, 기병 12,000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상류의 둑 뒤에서는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거란 선봉대가 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발목. 겨우 발목까지였습니다. 병사들은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건널 수 있다. 그리고 10만이 강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란 선봉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발목. 별거 없었습니다. 뒤따라 본대가 들어왔습니다. 기병들이 말을 몰았습니다. 말의 다리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수위가 낮으니 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건너는 거다. 10만이 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는 이미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간은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후미는 막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10만이 강 위에 길게 늘어진 그 순간 강감찬이 신호를 내렸습니다. 상류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소가죽 둑을 묶고 있던 밧줄에 손이 갔습니다. 그리고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우르릉. 땅이 울리는 소리. 강상류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 거란 병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 다음 순간 물이 왔습니다. 벽이었습니다. 갑옷이 물을 먹고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물이었습니다. 10만 중에서 강을 절반쯤 건넌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뒤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군이 물에 쓸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지휘 체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이 움직였습니다. 양쪽 산골짜기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숨어있던 고려 기병 1만 2천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기병의 속도는 평지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란군의 옆구리를 찌르며 들어왔습니다. 거란군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기병이 제 역할을 하려면 말 위에 안정적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발이 땅에 닿아야 합니다. 대형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놀란 말에서 떨어진 사람, 갑옷 무게에 눌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동아시아 최강이라 불리던 거란 기병이 강물 앞에서 그냥 사람이 됐습니다. 고려 기병이 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투라고 부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흥화진 전투, 정확히는 삼교천 전투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짧게 끝났습니다. 시작은 둑이 터지는 순간이었고 끝은 강물이 다시 잠잠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이 한 번의 전투로 거란군의 선봉 전력이 크게 꺾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은 이 전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감찬의 뛰어난 전술구사와 병력 운용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귀주대첩의 전승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즉,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배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흥화진에서 일격을 맞았습니다. 선봉 전력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대규모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배합이라는 사람, 거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경으로 간다. 왕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흥화진에서 당한 것은 분함이지만 목표를 바꿀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배합이 남은 병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격전이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내려가 고려 왕을 압박한다. 고려가 항복 의사를 밝히기 전에 개경 코앞까지 간다. 그런데 이번에도 강감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배합이 멈추지 않을 것을. 잠깐 멈춘 강감찬의 다음 수. 흥화진 전투 직후 강감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소배합의 뒤를 쫓는다. 흥화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거란군을 계속 압박해서 퇴각시킨다. 둘째, 소배합이 개경을 향해 내려가게 놔둔다. 그리고 기다린다. 강감찬은 둘째를 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강감찬이 계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배합이 개경으로 내려갈수록 보급선이 길어집니다. 12월의 한겨울, 이미 흥화진에서 전력 손실을 입은 거란군이 긴 보급선을 유지하면서 개경까지 가려면 한계가 옵니다. 게다가 강감찬에게는 현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소배합이 개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현종이 개경에서 기다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배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흥화진에서 입은 피해를 만회하려면 속도가 답이었습니다. 지체할수록 고려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줍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보급이 이미 빠듯했습니다. 고려 땅에서 식량을 빼앗아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거란군이 내려왔습니다. 자주에서 고려군과 부딪혔습니다. 내구산에서 또 싸웠습니다. 마탄에서도 싸웠습니다. 강감찬이 곳곳에 고려군을 배치해 거란군을 계속 요격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거란군을 소모시키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싸우면서 내려왔습니다. 피해를 입으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9년 1월
거란군이 개경에서 불과 100여리, 지금으로 치면 약 40km 떨어진 황해도 신은영까지 도달했습니다. 개경이 코앞이었습니다. 1018년 12월 26일 개경에서 현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야전술을 실시했습니다. 청야전술은 말 그대로 들판을 비우는 전술입니다. 성 밖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식량을 전부 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물자도 옮겼습니다. 주민들도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란군이 약탈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메웠습니다. 성 밖의 우물을 전부 메워버렸습니다. 거란군이 물도 구하지 못하게 12월 한겨울 강행군으로 내려온 10만 군대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거란군이 고려 땅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중요한 장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2차 침입 때 현종은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궁궐을 버리고 한반도 남쪽 끝까지 피난 간다는 것. 그 치욕, 그 공포.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란군이 40km 앞까지 왔습니다. 조정 신하들 중에는 또 피난을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현종은 개경에 남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에는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현종이 항전을 결정하면서 태조 왕건의 묘에서 신주를 꺼냈습니다. 나라를 세운 조상의 위패. 그것을 성 밖으로 옮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상의 위패가 있는 곳에서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왕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남아 있습니다. 성 밖의 식량이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물이 메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장기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기가 달랐습니다. 역사학자 정명섭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수의 결정이 역사를 움직인 순간, 현종이 도망치지 않고 거기서 버텼다는 것, 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배합은 협곡 앞에서 멈췄습니다. 개경으로 가려면 금교역 협곡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은 그 협곡 하나뿐이었습니다. 협곡 너머에는 결사항전을 각오한 개경이 있었습니다. 후방에는 고려, 정예 기병이 계속 남하해오고 있었습니다. 보급선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식량도 물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소배합이 계산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협곡을 통과해 개경을 치려면 대규모 병력이 좁은 길을 한 줄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순간 측면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개경 수비군과 후방에서 내려오는 고려군 사이에 낀다면 그대로 포위됩니다. 소배합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군한다. 흥화진에서 일격을 맞고 수백 킬로미터를 내려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개경 40km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소배합이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이 돌아가고 있으니 전쟁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군대. 지치고 굶주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보급도 없고 돌아갈 길도 험하다는 것을 아는 군대. 강감찬에게 이 순간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한 방을 날릴 순간이었습니다. 강감찬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쟁의 진짜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이름은 귀주였습니다. 소배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철군이 결정된 순간부터 거란군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는 것. 왔던 길을 되짚어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려군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미리 손을 써뒀습니다.
해안길 방면은 영주성의 고려군이 틀어막았습니다. 소배합은 내륙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주, 위주를 지나는 길. 그런데 이 길 곳곳에도 고려군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배치해놓은 군사들이 거란군의 후미를 계속 치고 빠졌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거란군은 싸우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지쳤습니다. 흥화진에서 삼교천의 물을 맞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1019년 2월 1일 거란군이 귀주,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시 앞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압록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소배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귀주 평원 함정인가 결전인가. 귀주 앞 평원. 이곳의 지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귀주성이 왼쪽에 있습니다. 평원 남쪽과 북쪽으로 하천이 흘렀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으로 퇴각하려면 반드시 이 평원을 지나야 했습니다. 거란군 북쪽 퇴각로에는 귀주성이 버티고 있었고 동쪽과 서쪽에는 하천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소배합이 평원에 진입했을 때 고려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감찬의 본대였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소배합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고려군을 뚫어야 한다. 아직 전투력이 남아있는 기병을 앞세워 정면 돌파한다. 거란 기병이 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걸 만한 곳이었습니다. 망치와 모루 강감찬의 마지막 설계. 강감찬의 전술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모루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릴 때 아래에 받치는 쇳덩어리입니다. 망치로 아무리 내려쳐도 모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낀 쇠가 납작해집니다. 강감찬이 설계한 것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정면에는 검차 부대를 세웠습니다. 검차는 날카로운 칼날을 단 수레였습니다. 이 수레들을 일렬로 세워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란 기병이 돌격해와도 검차 앞에서는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칼날을 피하려 하고 기병이 우왕좌왕합니다. 이것이 모루였습니다. 거란군의 돌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는 고려군 주력. 그리고 망치가 있었습니다. 병마판관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대였습니다. 이 기병대는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검차 방어선과 정면으로 맞붙어 혼전이 벌어지는 순간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기병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거란군 입장에서는 앞에서 검차가 맞고 옆에서 기병이 덮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거란 기병이 검차 방어선으로 돌격했습니다. 예상대로 속도가 꺾였습니다. 검차 앞에서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려 보병이 검차 뒤에서 버텼습니다. 밀리면서도 버텼습니다. 거란군이 밀어붙였습니다. 방어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려군의 등 뒤에서, 거란군의 얼굴 쪽으로. 순풍이었습니다. 고려군에게는 순풍, 거란군에게는 역풍.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2월의 차가운 비. 거란 기병들의 갑옷이 빗물을 맞았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람은 거란군 쪽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거란군 쪽으로 불어갔습니다. 비도 바람도 모두 거란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말들이 흔들렸습니다. 돌풍 속에서 기병이 말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조류를 이용했듯 강감찬은 이 바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진 명령이었습니다. 강감찬이 직접 북을 쳤습니다. 지휘관이 북을 친다는 것은 지금 아군이 충분히 유리하니 밀어붙이라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적에게는 우리는 이길 것이 확실하다는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고려군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검차 방어선이 다시 하객진으로 펼쳐졌습니다. 학이 날개를 펴듯 양쪽으로 벌려
거란군을 감싸는 진영이었습니다. 거란군이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종현의 기병대가 나타났습니다.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구릉지대 너머에서 기병대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거란군의 옆구리 혹은 후방. 기록마다 등장 방향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란군이 정면의 고려주력군과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기병대가 덮쳤습니다. 앞에는 검차와 고려주력군, 옆과 뒤에는 김종현의 기병대. 북쪽 퇴강로는 귀주성이 막고 있었습니다. 하천이 사방을 조였습니다. 거란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미부터였습니다. 후미가 무너지면 중간이 흔들립니다. 중간이 흔들리면 선두까지 혼란이 전파됩니다. 대형이 무너진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거란군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보병은 기병의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고려 기병이 뒤를 쫓았습니다. 귀주성 북쪽 분지는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하천은 소나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보았을 때는 말라서 쉽게 건넜던 하천이 이제는 빠져 죽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그 하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2번씩이나.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거란군 10만. 귀주에서 살아 돌아간 숫자,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수천 명, 어떤 기록은 2,000명이라고 합니다. 1만 명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나머지는 귀주 평원과 하천에 남았습니다. 묘사, 거란의 역사책에는 이 전투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족 귀족과 병졸, 술에도 돌아간 것이 드물었으며 관속들 태반이 전몰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를 아는 자를 뽑아 결혼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이 전쟁에 나간 관리들, 장교들이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글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충원해야 했다는 것, 전투원뿐 아니라 지휘체계 전체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소배합은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고 간 10만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019년 2월 1일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근데 귀주 대첩은 강감찬 혼자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삼교천에서 물을 막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며칠을 숨어 기다린 기병 1만 2천이 있었습니다. 개경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틴 현종이 있었습니다. 성 밖의 우물을 직접 메운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청야 전술로 거란군의 보급을 끄는 무명의 고려군이 있었습니다. 귀주성을 끝까지 지킨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결정적 한 방을 날린 김종현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임지원은 이 전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려 전체의 유기적인 작전 전개였다. 강감찬은 그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한 건 고려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흥화진 삼교천이었습니다. 물 하나로 거란 10만의 기세를 꺾어버린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귀주 평원의 마지막 결전도 달랐을 겁니다. 강감찬이 물을 무기로 선택한 것. 그것은 단순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자신감을 읽고 지형을 읽고 타이밍을 읽은 결과였습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의 말처럼 승병선 승이후구전 승이후구전.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 강감찬은 그 말을 1018년 12월 삼교천에서 증명했습니다. 1019년 봄. 전쟁이 끝났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거란군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서 돌아간 자들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흥화진 삼교천에서 물을 맞고 자주와 마탄에서 요격당하고 귀주 평원에서 포위됐다가 탈출한 자들. 10만 중 그 몇천이 전부였습니다. 강감찬이 군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개경 외곽 영파역이라는 곳에서 행렬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종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마중을 나온 겁니다.
왕이 신하를 마중 나간다는 것,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 왼손으로는 강감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승전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연회 내내 현종은 강감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적을 치하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강감찬은 계속 사의를 표했습니다. 과분합니다. 이것은 신의 공이 아니라 폐하의 덕이며 장졸들의 희생입니다. 하지만 현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꽃 7송이. 금화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꽃 7가지. 현종이 직접 그 꽃을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왕이 신하의 머리에 손수꽃을 꽂는다는 것. 이것 역시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고려사에 이런 장면이 기록된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금꽃 7송이가 71세 노장군의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강감찬은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계속 과분합니다를 반복했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현종은 그날 영파역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흥의역. 의로움이 일어난 곳. 역의 이름에 그날의 기억을 새겨 넣었습니다. 강감찬이 돌아온 그 자리가, 그 만남이, 그 금꽃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종과 강감찬. 현종은 18세에 왕이 됐습니다. 강조의 정변으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거란 40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나주까지 도망쳤습니다. 그 치욕과 공포 속에서 항복 대신 몽진을 주장했던 사람이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거란이 물러갔습니다. 고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8년 뒤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현종이 믿고 맡긴 사람은 또 강감찬이었습니다. 71세의 문관에게 20만 군대의 정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현종 자신은 개경을 버리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었습니다. 강감찬은 전장에서 싸웠고 현종은 개경에서 버텼습니다. 그 신뢰가 귀주 대첩을 만들었습니다. 영파역에서 현종이 강감찬의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치하가 아니었습니다. 8년의 신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함께 버텨온 시간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1019년 4월, 강감찬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청했습니다. 현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궤장을 하사했습니다. 궤장은 나이든 공신에게 왕이 내리는 지팡이와 안석, 더 이상 조정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려이자 예우였습니다. 그해 11월 검교태위 문화시랑 동래사 문화평장사 천수연 계곡남으로 임명됐습니다. 12월에는 공신호를 받았습니다. 1020년 6월 강감찬은 마침내 치사했습니다. 공식적인 은퇴였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021년 강감찬은 개경 흥국사에 석탑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탑에 글귀를 새겼습니다. 그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가 탑을 세운 이유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긴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1030년 강감찬은 문화시중으로 승진했습니다. 나이 80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명이라기보다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기 위한 예우였습니다. 그리고 1031년 8월 강감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1세 혹은 82세.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82년을 살고 별처럼 졌습니다. 그의 현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감찬이 현종보다 3개월 늦게 눈을 감았습니다. 함께 거란을 막았던 두 사람이 같은 해에 나란히 떠났습니다. 사후 강감찬은 현종의 묘정에 배양됐습니다. 현종을 모시는 사당에 함께 올라간 겁니다. 왕의 곁에 영원히 있게 됐습니다. 1019년 2월 1일 귀주 대첩 이후 동아시아의 지형이 달라졌습니다.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993년 1차 침입부터 1019년 귀주 대첩까지 26년에 걸친 고려-거란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고려는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10만 정예 기병을 보내서 수천 명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비용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재편됐습니다. 거란은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란이 한반도까지 장악하면 동쪽 측면이 완전히 안정됩니다. 그 힘을 서쪽으로, 남쪽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송나라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귀주 대첩은 그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고려가 독립을 지켰습니다. 거란과 송나라와 고려, 세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는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균형 속에서 고려는 이후 100년 이상 비교적 안정적인 시대를 맞이합니다. 문화가 꽃폈습니다. 고려 청자가 이 시기에 발전했습니다. 8만 대장경의 토대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귀주 대첩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강감찬이 막아낸 그 100년, 고려가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그 100년, 그 시간 동안 고려는 고려였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감찬은 왜 물을 무기로 선택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10만 거란 기병을 정면으로 상대하기 어렵다. 병력의 질에서 차이가 있다. 기동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한다. 지형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삼교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강감찬이 전쟁을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다. 무관이 전쟁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병력, 진영, 기동력, 무기, 수치와 전례로 승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평생 문관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고 논리를 세우고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전쟁도 그에게는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가장 효율적인 답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소가죽과 밧줄로 둑을 막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물이 흐르는 강 하나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10만 기병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심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붓으로 살았던 사람이 전쟁터에서도 붓처럼 생각했습니다. 가장 적은 획으로 가장 명확한 글자를 쓰는 것. 그것이 강감찬의 전술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금도 그 자리에 낙성대가 있습니다. 강감찬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진 자리. 공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강감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 속 강감찬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옷을 입었던 시간은 평생 중 단 3개월 뿐이었습니다. 1018년 12월부터 1019년 2월까지 그 3개월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호랑이를 편지로 불러서 꼬집은 사람.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우면 부적 하나로 잠재운 사람. 모기떼를 주문으로 쫓아낸 사람. 맹꽁이 대장을 잡아다가 타이른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모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민간에서 강감찬이라는 이름에 담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짓밟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칼 대신 말로, 군대 대신 지혜로, 폭력 대신 설득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백성들이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은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1세에 처음 갑옷을 입고 동아시아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눈.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정확한 답을 찾는 집요함. 강감찬은 71세에 처음 갑옷을 입었을 때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했겠지만 그는 그 나이에 역사를 바꿨습니다.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끝까지 해내려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에 정말 늦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